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교육 두 번째 강의로 AI 융합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30여 분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네 가지 주요 요소는 미래 지식의 변화 양상이고요. AI가 등장함에 따라서 지식이나 또 인간의 사고 그리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AI 기반 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기초가 되는 포스트 휴머니즘적 학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지식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도표입니다. 스포로 엔겔바트라는 학자가 약 20여 년 전부터 미래 학문의 통합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지식과 학문 체계를 이렇게 구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구분에 보면 1차적으로 자연계와 인공계의 지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Natural System을 이해하는 지식과 Human Made System을 이해하는 지식을 나누고요. 또 2차적으로 Natural System은 물리계, 생명계, 그 다음에 인지계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이 약간 특징적입니다. 물리학적 지식, 또 생명현상을 다루는 지식, 그리고 인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지적, 커그니션을, 시스템을 이해하는 지식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인지계에 대한 이해가 인문과학, 인문학에 포함이 됐다면 이제는 물리와 생명을 다루는 그런 자연계에 대한 지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물리계냐, 생명계냐, 인지계냐에 따라서 학문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자연계와는 대비되는 인공계 시스템에서는 또 사회계와 기술계로 나누었고요. 인공계에서도 사회적인 소셜한 시스템도 측면이 있지만 또 그 안에는 테크놀로지로 이루어진 시스템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는 것이 인상적이고요. 특히 이 기술계는 디자인, 인간공학, 바이오닉스와 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술적으로,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는 이 기술계적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위에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그 하이라이트 된 내용을 보면 이 사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통적인 인문사회에 대한 지식들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미래 학문의 구분은 사실은 뭐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학자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구분을 제시하는 이유는 지식의 분류와 발전, 그리고 지식 시스템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기술 기반 사회에서는 굉장히 기존의 전통적인 학문 구분과는 다르게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식의 분화되는 양상, 새로운 지식 시스템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런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를 혁신적 교수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기관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를 아젠다로 세상에 알린 그런 대표적인 국제기구이죠. 여기서 제시한 그 혁신적 교수법의 내용을 보면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즐거운 학습을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고, 두 번째, 실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전통적인 교수법에서 흔히 있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그 교수법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바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embodied,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체화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신체적이고 감각적인 움직임을 학습에 포섭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체화된 학습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비유는 우리가 흔히 관념적으로 지식으로 학습하는 거 말고 뭔가 실천적으로 몸으로 학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체화된 학습의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새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몸으로 학습하고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보여주는 그런 학습의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은 예전에도 많이 얘기가 돼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서 체화된 학습은 단순한 전통적으로 몸으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 수업 시간에 잘 다루겠지만 본 그 디지털 교육의 강의 내용에서 많이 다루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신체적 학습과 정신적 학습의 어떤 구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체화된 학습이라는 것의 본래 의미입니다. 학습이 우리가 예전에 학습이라고 하면 정신적인 활동의 결과물로 뭔가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이성적 학습이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체화됐다는 것은 이성적 학습과 신체적 학습을 구별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몸으로 학습하는 것과 정신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통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다중 리터러시입니다. 다중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리터러시는 말 그대로 문자 상징을 이용한 학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생성의 인공지능도 멀티모달리티라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죠. 인공지능과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림, 소리, 동영상 이런 모든 감각적인 모든 소통의 기관들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게 멀티모달리티죠. 그러니까 리터러시도 이러한 다중적인 리터러시를 길러야 된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이 혁신적 교수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4번과 5번의 내용을 이 앞으로는 점점 교육학이나 학교 교육에서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과거에는 학습이 주로 이성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이게 커그니션을 활용한 학습이죠. 근데 교육심리학의 많은 논의에 따르면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커그니션뿐만 아니라 코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네이션. 이것은 정서나 감정이나 의지를 다루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인지적인 것, 사고적인 것, 논리적인 것들을 다루는 게 이성의 작용이라면 정서,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인간의 코어네이션이라고 하는 특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코어네이션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성, 이런 합리성이 아니라 자연성의 일부입니다. 자연성. 자연성 일부라는 것은 동물도 정서, 감정,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성적인 특성입니다. 이것이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AI가 등장하면서 AI가 학습을 하고 있죠. 이거 갖다가 우리가 심층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심층학습하는 AI는 과연 사고하고 생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약 30년, 40년 전부터 있어온 컴퓨터를 개발하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인지과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컴퓨터 공학자들의 공통된 질문이었습니다. 40여 년 전부터 AI라고 하는 존재, 기계, 학습하고 학습하고 뭔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혹은 사고를 할 수 있는가, 인간 수준의 사고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왔다는 거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셨듯이 과거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팽배했습니다. 과거에는 AI가 의식이 있거나 AI가 학습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여러 어떤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듯이 생성형 인공지능도 그렇고 AI의 급속한
딥러닝 기술의 발전도 그렇고 AI도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팩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 남아있죠. AI에게도 의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AI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서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학문적인 논쟁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AI는 의식이 없다라고 전제하기보다는 AI가 어떤 수준에서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든 아니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자, 그런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러한 포스터입니다. 이거는 잘 알려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2001년에 개봉한 AI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꼬마가, 영화를 보신 분은 있겠지만 이 꼬마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아이인데 이 아이를 성장하면서 그 아이를 만들었던 과학자들 사이에서 실제 아기가 생기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관심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 과학자 부부에게서 실제 아기가 태어나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찬밥 신세가 되겠죠. 그러면서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을 테마로 한 영화였습니다. 자, 이러한 20년 전에 나왔던 이 영화의 핵심적인 주장이나 근거는 뭐냐면 AI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학자들의 논란도 없습니다. AI는 당연히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그것이 인간에게만 부여되는 특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의 근거로 의식의 근거로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consciousness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이론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의식을 4가지 기준으로 나눴던 것을 바탕으로 제가 2008년에 썼던 논문에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의식은 4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식은 여기 1번 맨 아래서부터 맨 위까지 가장 밑에 단계에 있는 의식은 바로 sentient motor activity라고 해서 감각 운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indexical awareness라는 걸로 지시하는 거죠. 지시할 수 있고 그것을 aware, 그죠?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지시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가 개념적인 지향성, conceptual intentionality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개념을 습득하고 그걸 또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가 symbolic intentionality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의식의 수준이 symbolic intentionality 상징을 다룰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언어나 수학도 상징 체계, 기호 체계라고 하죠. 이 정도를 다룰 수 있는 상태가 고차원적인 의식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란 박스 안에 이 정도의 의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생물들을 비유적으로 게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의 의식은 모든 생물들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렁이, 달팽이, 개미도 sentient motor activity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유류 정도 익숙한 개, 고양이, 사슴과 같은 포유류는 indexical awareness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 고양이를 우리가 키우거나 같이 놀 때 어느 방향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지시하거나 하면 얘네들이 어여하고 인간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죠. 그 정도 수준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개념적인 지향성은 유인원 정도 수준은 다 갖추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인원들의 수준 정도 되면 3단계 의식은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조금 더 스마트한 유인원 같은 경우 오랑우탄이나 뭐 이런 침팬지 중 일부 좀 스마트한 유인원들은 바로 상징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언어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최근에는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식이 있어서 오른쪽과 같은 인지적 작용,
causal interaction,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파악하거나 distinction of act, object, 행동과 목표를 구별할 수 있거나 self와 자아와 대상을 구별할 수 있거나 물체를 분류할 수 있거나 마지막으로 logical linguistic system, 흔히 말하는 논리 언어 시스템, 논리 언어적 상징 체계를 다룰 수 있는 것. 자,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논리 언어적 상징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지식을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상징적 intentionality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 이렇게 의식을 나눌 수 있다면,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AI는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듯이 네 번째 단계의 최고 수준의 의식을 넘어서는 상태를 AI는 이미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AI는 사고할 수 있는가? 자, 의식이 있으니까 사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인지과학의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자 지금까지 50년간 이루어졌던 인지과학자들의 핵심적인 그 논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950년대에 등장한 튜링 테스트, 잘 아시죠? 그 다음에 1980년대는 존 서리라고 하는 철학적이자 인지학자는 차이니스 룸 이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자, 왼쪽 밑에 보이는 그림이 차이니스 룸을 형성한 그림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박스는 뭔가 사고가 혹은 계산이 이루어지는 어떤 박스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입력값을 넣어줬더니 이 룸이 차이니스 룸이라는 겁니다. 차이니스 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와 같이 뭔가 중국어로 된 규칙이 있을 때 그 중국어로 된 규칙의 박스 안에 어떤 입력값이 주어지면 이 안에서의 규칙에 따라서 출력값을 내는데 이것을 연산하고 계산할 수 있는 이 컴퓨터 자체는 중국어 자체를 몰라도 이 규칙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질문하면 응답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자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차이니스 룸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인간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더라도 그것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도 룰에 따라서 응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거의 어떤 사고 실험이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 차이니스 룸 가설은 아주 초창기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와 인공지능의 능력치가 굉장히 제한됐을 때 나왔던 학자들의 관념일 뿐입니다. 지금은 이 차이니스 룸으로 더 이상 인공지능 수준을 판단하지 않죠. 자, 이것이 왜 그런지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설이 있었는데 잘 알려진 이 데카르트라는 학자는 벌써 17세기에 사람의 머릿속에 뭔가 사고를 진행할 수 있는 난장이와 같은 존재가 들어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머릿속에서 사람이 뭔가 생각을 연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생각을 주도할 수 있는 난장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17세기에는 이렇게 세계적인 철학자들도 그런 가설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이걸 당연히 이 가설의 이제 한계점이 뭐냐면 그럼 그 난장이의 머릿속에는 또 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반복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겠죠. 그렇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원자주의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어떤 구성 요인이 있어서 그 구성 요인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원자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물질이나 생명을 갖고 있는 기초 단위가 원자이기 때문에 그 원자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원자주의적 관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차이니스 룸 가설을 만약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계론적 사고관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둘 다 오늘날의 학문적 이해에서는 과거의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설이 있었냐면요. 이 카르테시안 티어라고 해서 데카르트의 어떤 극장처럼 인간의 머릿속에서 뭔가를 계속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어떤 존재가 사람들의 눈과 귀나 입으로 들어오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구경하다시피 하면서 그 안에서 조절하는 그런 관념으로서 의식과 사고가 생성되는 게 아니냐
나는 그런 관념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뭐 몇백 년 된 그런 관념입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의식이 없고 사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계론적 원자주의적 혹은 데카르트적 티아터의 관점에서 기계와 인간의 사고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강의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러한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어떤 논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에서 결국은 인공지능 융합교육이 단순하게 코딩을 배우는 거나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배우는 거, 뭐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 어떤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방향성은 물론 이제 학계마다 전문가들마다 여러 가지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것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좀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이루어진 그 컴퓨터, 인공지능,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르면 이제 얼마 전만 해도 뭐 코딩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공지능 교육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코딩 프로그램을 해야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미 지금 몇 년이 지나면서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설정돼야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융합교육의 방향은 융합지식이라고 하는 거. 지식이 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와 빅데이터의 시대라는 거. 그 다음에 AI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에 맞게끔 우리는 어떤 역량과 지식을 갖춰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왼쪽에 그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런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용어가 나올 겁니다. 이 안에 실물주의, 행위자망 이런 포스트 현상학, 비대표성 이론 이런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강의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대표적으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용어, 즉 인간 이후의 어떤 새로운 존재, 기존의 전통적인 인간이 아닌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고 있고 이 존재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존재들 간의 관계성을 새롭게 설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다루고 있는 인공지능 융합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그다음에 뭐 초등 기초교육, 그다음에 또 심화교육, 그다음 활용교육 이렇게 이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의 기초를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좀 더 깊이 있게 뭐 개발자들은 또 인공지능을 또 깊이 있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인공지능 교육에서 과학이나 수학 교육의 계열에서는 인간의 사고나 이성적 훈련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전통적인 이성적 훈련, 사고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컴퓨터 전문가들이니까 당연히 프로그래밍, 코딩, 뭐 그것의 기초 원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교육학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뭐 모든 사람들이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일상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다양한 인공지능의 활용성을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논의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I를 교육과정에 도입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AI 교육과정 그리고 AI 기반 학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많은 학문 분야의 그 정의에 따라서 자, 세 가지 정의가 크게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어떤 정의에서 보면 AI에 관한 교육이다. AI에 관한 교육과정이다. AI를 배우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문 분야도 있겠죠. 이쪽이 이제 컴퓨터공학이나 전산학 쪽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AI 원리를 기반으로 그걸 통해서 인간의 사고 훈련, 이성적 훈련을 하는 교육과정이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주장하는 정의도 있겠죠. 이거는 주로 과학이나 수학, 이학 계열에서 그걸 강조할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정의가 있겠죠. AI 교육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예비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학교에서 교육 전문가가 돼야 될 텐데
AI 교육과정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학생이든 교사든 결국은 AI에 익숙해져서 미래의 인간이 AI와 공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배워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다루는 교육과정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인문학, 사회학,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AI 활용 교육에 중점을 두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각각 들어가되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할 것인가의 논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I 시대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교육 1.0에서 4.0까지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각각 교사의 역할, 교과 지식, 내용이 어떻게 배열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이 빨간 박스를 중심으로 주목해 보시면 되겠죠. 학습 활동도 전통적인 학습 활동과 달라질 거고요. 학생들이 학교나 학습할 때 배우는 행동들도 굉장히 달라지겠죠. 주로 학습에서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테크놀로지도 오른쪽처럼 달라질 겁니다. 또 직업 세계도 농경사회, 제조, 그 다음에 정보사회를 지나서 이제 AI와 인간이 서로 양극화될 수도 있고 협업할 수도 있는 그런 직업 세계로 변해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다음에 협업의 수준도 그렇고 또 과학의 성격,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 것인가? 교육 4.0에서 보면은 이제 뭐 약간 좀 가려져 있지만 놀이를 통한 학습, 그다음에 가상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 학습,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뮬레이션 학습 있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학습의 요소나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구도 단순하게 AI를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의존하거나 AI를 협업하는 것. AI에 대한 의존형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 테크놀로지를 잘 다룬 사람들은 많은 일상적인 자기 자신들의 행동이나 활동의 대부분을 기술적 도구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이라는 것이 꼭 나쁜 뜻만은 아니겠죠. 그렇게 의존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훨씬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얘기들 할 수 있겠죠. 일상적인 것들은 AI에 맡겨두고 그 사람이 훨씬 더 앞서 나가는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AI 의존성이 점점 증가하는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 환경은 좀 성격이 바뀌게 될 것이다. 개인 맞춤형 성격, 그 다음에 집단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툴을 통해 소통할 수 있겠고, 교육이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에 영향받지 않고 초월한 학습, 그 다음에 학습이나 놀이가 뭔가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통합형 학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미래의 교육 패러다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간단하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2022년부터 교육부도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이 플랫폼에서 작동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 교과 지식의 하나의 집합체인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디지털 교과서나 디지털 교사학습 플랫폼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의 우려나 혹은 반대들도 있습니다. 우려도 있고 당연히 반대도 있겠죠. 그런데 그 우려들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급격하게 막 갑작스럽게 또 뭐 막 어떤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나 어떤 반발일 수 있겠고요. 이것을 완전히 그러면 디지털 교사학습 플랫폼은 필요 없고 인간이 전통적으로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의 형식에 의한 교사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은 이제 아무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흐름과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교육적 우려나 유의사항을 같이 유념하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이제 AI 기반 교육 학습의 이론적 기초 차원에서 포스트 휴머니적 학습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 학교 교육에서 인식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적 기반, 지식의 기반과 그다음 그것을 다루는 학습 이론들은 되게 인본주의적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질주의나 구조주의, 구성주의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은 교육학이나
어떤 교과 교육 쪽에서 많이 다뤄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루는 학습 이론들도 있었죠. 이거는 각각 지식을 독자적이고 학습자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그렇게 전제하는 학습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점점 그렇지 않은 성격들이 더 커진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 교육은 지식이 갖고 있는 물질성을 간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물질성을 가지고 앞으로는 소통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의 물질성, 생소한 용어일 겁니다. 자, 지식은 예전에는 관념적인 것이었습니다. 관념적. 관념을 누가 다룹니까? 인간의 두뇌에서,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다루는 거죠. 그 다룰 수 있는 주체는 인간의 이성이었습니다. 합리성이었죠. 그게 인본주의적 교육관, 학습관, 지식관의 기본적인 토대였어요. 이제는 그런 토대의 개념을 어느 정도 벗어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지식은 여러분의 혹은 개인 학습자의 머릿속에만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나요? 내 노트북에 다운로드 될 수 있고 USB에 저장되고 인터넷에 올려져서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바로 지식이 갖고 있는 물질성입니다. 내 생각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까요? 그것은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서 공기 중에 전달돼서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두뇌 시스템에서 그 기호를 해독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지식이 갖고 있는 상징 체계가 물질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지식은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관념적으로만 다루는 것 자체가 그동안 잘못되었고 착각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학습 이론도 변하겠죠. 지금까지 되게 인지주의나 뭐 구성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연결주의의 이론이 나올 겁니다. 이걸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완전히 이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계속 들으면서 앞으로 이 트렌드의 변화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인지주의 학습 이론은 1970년대 정보 처리 이론을 바탕으로 나온 겁니다. 정보 처리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컴퓨터를 개발하면서 인간의 사고의 그 시스템을 흉내내서 개발을 하겠죠. 당연히 인간의 역사가 오래니까요. 그런데 컴퓨터를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여기 나오는 순간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이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학습 이론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발달과 인간의 사고에 대한 이해가 서로 상호 대먹임을 하면서 공동적으로 발전해 왔던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기주의 학습 이론이 이제 한계 오래된 이론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게 이게 절대적이거나 새로운 이론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약 5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인간의 학습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죠? 분산지능, Distributed Intelligence입니다. 자, 지능이 분산되어 있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인의 머릿속에만 있는 게 지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 그리고 백과사전,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서로 소통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 체계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분산지능의 개념입니다. 100년 전에는 이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지식과 사고 오력, 무슨 지능 이런 것들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는 거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인지주의 학습 이론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기억은 확장됩니다. 기억은 어떻게 확장될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기억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컴퓨터, 노트북, USB, 클라우드 이렇게 저장이 확장되는 겁니다. 자, 단언컨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자신의 좁은, 작은, 유한한 머릿속에만 저장하려는 사람들은 지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인식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만불박사라고 하죠. 자기 머릿속에 뭘 많이 저장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인정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거는 50년 전, 1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똑똑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절대 자기 머릿속에 뭔가를 그 안에서만 저장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발달 단계 초기에 어린아이들은 그 지식을 다루고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유아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자기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게 빅데이터, 뭐 이런 광범위한 지식이 시스템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지식을 인간의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 다른 매체들로 담고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활용할 것인가, 이걸 잘하는 사람이 미래인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잘할 수 있게끔 검색엔진, 빅데이터, 네트워크 학습의 기술들이 이미 실용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결국 신경망 학습, 이게 연결주의입니다. 자, 지금 당연히 우리가 뉴럴 러닝이라고 하죠. 딥러닝도 뉴럴 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신경망 학습 이론이 최근에 나온 이론인데 이게 결국은 연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인지주의 시대는 끝났고요. 연결주의가 앞으로 점점 많이 논의되고 활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변화의 양상을 이 그림들이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연결주의는 사실 80년대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인지과학, 언어학 뭐 이런 데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거고요. 현재 딥러닝 기의 기본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자,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연결망입니다. 이 연결망의 신호들이 확률적 값을 가지고 어떤 값을 배출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인간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근사한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연결주의죠. 그러니까 연결주의는 지금 컴퓨터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이 될 거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구성주의 학습이론도 이제 관계주의 학습이론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사범대나 교육학 이런 데서 대부분 구성주의 학습 이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뭐 유효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관계주의 학습의 이론도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는 네트워크적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적 학습이란 뭐냐? 자, 모든 게 네트워크죠. 인터넷이 그걸 잘 보여주겠고요. 지식도 연결되고 사람들도 인적 네트워크, 지적 네트워크, 그 다음에 물리적 네트워크, 컴퓨터가 다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물리적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와 같이 어떤 그 신호 체계를 통해서 물리적이지 않는 뭐 와이파이, 클라우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신호 체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설명하는 이론이 네트워크적 학습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트워크적 학습은 어떤 성격을 띨까요? 네트워크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네트워크죠. 학습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두뇌도 뉴런도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모든 게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네트워크로 네트워크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세 가지 성격. 비선형적인 학습 로직이다. 순차적으로 배우는 것만이 올바르고 효율적인 학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와 같은 기성세대에서는 모든 것들을 순차적, 체계적, 구조적으로 배웠으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배우면 흔히 말해서 공부 잘하는 똑똑한 학생들이 됐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세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빅데이터, 인터넷, 연결망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구조적으로 배우는 지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만 배워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조금만 공부를 하면 그렇죠? 지식인 그 다음에 직장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비선형적, 넌리니어한 학습을 경로를 가지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주얼 학습 플랫폼 잘 아시죠? 유튜브. 자, 예전에는 문자로 이루어진 지식들만 학습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잘 읽고 해석하고 쓰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점점 그러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이 비주얼 학습입니다.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 어떻게 학습합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학습하면서 충분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비주얼 학습, 문자로 학습을 잘 못하면 공부 못하는 학습을 취급받았습니다.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매개적 학습. 미디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미디어보다도 뭐가 중요했습니까? 인간 대 인간의 만남, 교사와 학생의 지식 전달이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이해하시죠? 미디어가 중요합니다. 물론 인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미디어, 그렇죠? 우리는 그 미디어를 잘 다루고 미디어를 익숙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식인이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이것에 주목을 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휴먼적 학습입니다. 과거의 인본주의 학습에서 설명되기 어려운 현재 인공지능 환경에서 필요한 학습이다라는 거고요. 이 포스트 휴먼적 학습의 정의는 하나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학습의 주체들이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며, 자, 이 동등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노트북, AI가 서로 역할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노트북을 잘 활용한 사람들은 이 기계, AI를 탑재한 노트북이나 여러 도구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게끔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AI가 할 수 없는 다른 일들,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들과 아예 그냥 AI에 의존하거나 AI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역량의 차이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교류에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이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자, 경험학습에서 메타학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간략하게 과거의 학습이로는 다 경험학습이었어요. 다 경험학습. 경험학습의 핵심은 인간의 진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냐면 뭔가 몸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였어요. 근데 뭐 이것도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메타학습입니다. 경험학습은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되고 이성적, 우리 이성을 활용해서 회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시적,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어떤 분명히 드러나는 지식과 그다음에 그걸 인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런 것이 경험학습 이론의 기본 전제였는데 메타학습에서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게. 그렇죠?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뭐 우리가 실제 몸이 경험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뭔가 인지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각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메타학습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안에서 물론 게임만 하고 뭔가 폐쇄적이고 중독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안에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메타 공간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교실 공간의 물리적, 시공간적 물리적 제약성을 극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양상들, 동시성, 즉시성, 시간 초월성, 정서, 감각성들을 훨씬 더 잘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학습은 되게 학교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운 학습이었어요. 근데 메타학습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학습인지 놀이인지 현장인지 뭐 어떤 인터넷 속인지 이런 것들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라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비대면적 경험도 중요하죠.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게 진정한 교육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줌과 이 수업처럼 어떤 우리가 그 가상 공간에서 가상 환경에서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비대면적 경험이 그 사람들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기술 기반 학습입니다. 우리는 정보 처리 기술이 발전하고 로봇도 발전하고 통신 기술 모든 것들이 발전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서 이 환경에서 인간들은 기존에 있는 뭐 인지주의, 뭐 구성주의뿐만 아니고 연결주의, 관계주의, 메타학습의 원리로 활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포스트 휴먼적 학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사 역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 교사 역할은 요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사 학습의 주도권이 점점 예전에는 교사가 100%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미 한 30% 정도는 양도합니다. 양도 지금 되게 학생 중심 교육과정 이런 모든 것에서 한 30% 정도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30년 전만 해도 그게 무슨 학습이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았겠죠. 자, 앞으로는 이걸 점점 더 양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과 매체, 컴퓨터, AI에게 이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사가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겠죠. 그다음에 교사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내용 전문가가 아닐 겁니다. 뭐 과학, 뭐 수학, 국어, 뭐 사회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교사다,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히 내용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학습 전문가, 학생들을 이해하고 오히려 상담자, 그렇죠?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평가자. 이제 앞으로 교수가 할 수 있는 건 평가자 역할이 더 중요할 겁니다. 평가 역할은 지금까지 굉장히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사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바뀌어지겠죠. 자,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잘 활용하느냐, 못 활용하느냐, 뭐 AI 교과서 뭐 필요 없고 플랫폼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옛날 과거 방식대로 하겠다. 물론 그것의 장단점도 있겠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게 필요도 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환경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교사 역량이 교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과 융합적 전문성, 그 다음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 그리고 비판적 기술 문해력, 교사나 학생들에게 다 요구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래 사회는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그런 환경으로 밝게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여러 기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AI 융합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